78세 박명숙 할머니는 아들 박진수 52세의 25평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받는 대우는 초라했다. 어머니, 또 TV 소리 크게 틀었다고 아래층에서 항해 전화 왔어요. 며느리 이영희 48세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귀가 잘 안 들려서. 명숙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쓰라고 했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드릴 여유는 없거든요. 명숙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보청기 정도는 자신이 살 수 있었지만 굳이 돈이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저 친구들 놀러 와도 돼요? 고등학생 손자 민호가 물었다. 안 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계시면 친구들 부담스러워해. 할머니, 그날은 경로당이라도 가 계세요. 명숙 할머니는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이 손자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게 슬펐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식탁에는 간단한 반찬들만 놓여 있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예전처럼 다양하게 차려드리기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영희가 말했다.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명숙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런데 어머니, 국민연금이랑 기초생활수급비 받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본인 용돈이나 생활비는 좀 보태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진수 아빠도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진수가 아내를 말렸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괜찮다. 명숙 할머니가 말했다. 내일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해 볼게. 사실 명숙 할머니의 통장에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정말 복이 많으세요. 아들이 모시고 살면서 다 해드리는데. 영희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명숙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이 많긴 하지. 너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날 밤 명숙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식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50년 동안 모은 돈이 150억. 이 집 애들이 알면 기절하겠지. 명숙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다. 명숙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다. 그런데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사업을 키웠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냥 구멍가게를 운영한다고만 말했다. 사실 그녀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도 하고 심지어 작은 임대사업까지 했다. 강남 일대의 건물 3채, 아파트 7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현금도 30억이 넘었다. 하지만 왜 이런 비밀을 지켜왔을까? 명숙 할머니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사람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변해. 특히 가족들이 더 무서워. 명숙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또 잔소리를 시작했다. 어머니, 저 백화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대요. 시간당 9,000원인데 어떠세요? 설거지, 명숙 할머니가 놀랐다. 네,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어차피 집에만 계셔도 심심하실 텐데 용돈이라도 벌어오시면 좋잖아요. 진수가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78세인데 무슨 설거지를. 78세면 어때요? 요즘 80대까지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명숙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을 일하러 내보내려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다. 생각해 볼게. 명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오후 명숙 할머니는 은행에 갔다. 담당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박명숙 고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번 달 이자 수입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려고. 네, 잠시만요. 이번 달 정기예금 이자가 2,300만 원이고 적금 이자가 850만 원, 임대 수입이 4,500만 원 들어왔네요. 총 7,650만 원입니다.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수입이 7천만 원이 넘는데 집에서는 설거지를 하러 나가라고 한다니. 그런데 고객님, 상속세 절약을 위해서는 미리 증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150억이면 상속세가 상당할 텐데. 아직 아니야. 때가 되면 생각해 볼게. 명숙 할머니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켜야 할까? 그날 저녁 영희가 다시 설거지,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제 친구가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영희야, 진수가 말을 끊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요? 어머니가 용돈도 벌고 사회활동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만 계시면 치매도 올 수 있다고 하던데. 명숙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희야,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해. 돌려서 말하지 말고.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 순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나를 내보내고 싶다면 그렇게 말해. 설거지 일 시키고 생활비 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나가서 살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알아. 다 알고 있어. 명숙 할머니가 일어났다. 내 방에 있을게. 방에 들어간 명숙 할머니는 다시 그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부동산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놓았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는 없지. 이부 감춰진 진실. 다음 날 아침 명숙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깔끔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영희가 물었다. 볼 일이 있어서. 명숙 할머니가 간단히 대답했다. 설거지 일 생각해 보셨어요? 명숙 할머니는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영희야, 나를 뭘로 보는 거니? 뭐라고요? 나는 너희 엄마야. 그런데 왜 자꾸 나를 부담으로 여기는 것 같지? 영희가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나도 느껴.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 다 알아. 진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진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부담스럽지. 어머니. 명숙 할머니가 가방을 들었다. 나 잠시 나갔다 올게.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다 집에 있어. 명숙 할머니는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박명숙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로?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다. 유 원장을 쓰려고 해. 유 원장요. 갑자기 왜요? 때가 되었어. 50년 동안 숨겨왔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명숙 할머니는 김 변호사에게
자신의 재산 상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50억이요. 정말이세요? 응. 강남 건물 3채, 아파트 7채, 현금 30억, 주식 20억. 다 합치면 150억 정도 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편 죽고 나서 미친 듯이 일했어. 낮에는 가게 운영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지. 김 변호사가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들한테도 말 안 했어. 사람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변하거든. 그래서 유언장을 쓰시려는 거군요. 맞아. 하지만 일반적인 유언장이 아니야. 명숙 할머니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다. 어떤 유언장인가요? 조건부 유언장이야. 내가 죽고 나서 1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진짜 내 가치를 깨달으면 그때 재산을 물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요?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특별한 유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명숙 할머니는 은행으로 갔다. 박명숙 고객님, 오늘은 무슨 일로? 통장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리고 5천만 원 인출할 거야. 5천만 원이요. 무슨 일로? 마지막 선물하려고. 은행에서 나온 명숙 할머니는 백화점으로 갔다. 그리고 며느리 영희가 평소 탐냈던 명품 가방과 시계를 샀다. 손자 민호를 위해서는 최신형 게임기와 노트북도 샀다. 할머니가 받은 푸대접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명숙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오후에는 부동산 사무소에 들렀다. 사장님, 강남 건물 하나 매물로 내놓으려고 해요. 어느 건물 말씀이세요? 역삼동에 있는 5층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시세로는 3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매도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시세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숙 할머니는 꽃집에 들러 큰 꽃다발을 샀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자.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황급히 나왔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걱정은 무슨, 나 없으면 더 편하면서. 명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명숙 할머니가 쇼핑백을 내밀었다. 영희야,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영희가 놀라며 쇼핑백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자신이 몇 달 전부터 탐냈던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봤어. 백화점에서 계속 쳐다보더라.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돈은 어디서? 그건 걱정 마. 민호야, 너도 이거 받아. 명숙 할머니가 손자에게도 선물을 줬다. 민호가 상자를 열어보니 최신형 노트북과 게임기가 들어있었다. 할머니, 진짜요? 이거 다 제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너한테 주는 거야. 영희와 진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올 리가 없었다. 어머니 정말 어디서 이런 돈이. 오늘 저녁에 다 이야기해 줄게. 일단 저녁부터 먹자.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다. 평소와 달리 명숙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건 오랜만이네요. 영희가 말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든.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명숙 할머니가 웃었다. 진실을 말하는 날이야. 식사를 마친 후 명숙 할머니가 그 가방을 가져왔다. 이제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명숙 할머니가 가방에서 통장들과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진수가 물었다. 내 재산 목록이야. 영희가 통장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잔액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예요? 30억. 그건 현금 통장이고. 명숙 할머니가 다른 서류들을 펼쳤다.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야.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명의예요? 그럼. 강남 건물 3채, 아파트 7채. 다 내 거야. 영희가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다 얼마예요? 150억 정도 돼. 산부 충격과 혼란. 150억. 영희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진수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150억이요. 명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민호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부자세요? 응, 그렇지. 할머니가 부자야. 영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무시했는데.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명숙 할머니가 차분히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달라져. 특히 가족들이 더 그래. 진수가 어버버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저희가. 응, 너희는 나를 가난한 늙은이로 봤지. 부담스럽고 귀찮고 돈도 안 되는 늙은이로. 영희가 더욱 심하게 울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미안해할 것 없어. 다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했다고요? 응.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특히 가족들이. 진수가 고개를 푹 숙였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의 본성이지. 돈 없으면 무시하고 돈 있으면 떠받드는 게. 영희가 갑자기 일어나서 명숙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설거지 일 시키려고 하고 생활비 달라고 하고. 명숙 할머니가 웃었다.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 한 달에 7천만 원씩 버는 사람한테 설거지 일하러 나가라고 하다니. 7천만 원이요? 응. 임대 수입이랑 이자 수입 합치면 한 달에 7천만 원 정도 들어와. 영희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다. 어머니, 어쩌죠? 저희가 정말. 그만 울어.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진수가 물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사셨어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이야. 저희들 때문이요? 응.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와 부자라고 알았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숙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직 결정 못했어. 결정이요? 이 재산을 너희한테 줄지 말지. 진수와 영희가 동시에 놀랐다. 어머니, 나는 3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이 돈을 모았어. 너희가 편하게 살라고. 그럼 저희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지. 하지만 지금까지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안 서.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돈 때문이야.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정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 테스트요? 응. 너희들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어떤 테스트요? 명숙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비밀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뭐가요? 너희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돈은 다른 데 쓸 거야. 영희가 깜짝 놀랐다. 다른데요?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거야.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영희와 진수는 잠들지 못했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가 중얼거렸다. 150억이야.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한 돈이. 그런데 어머니가 테스트를 한다고 했잖아. 걱정돼.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어머니가 서운했을 거야. 정말 어쩌지? 어머니가 정말 다른데 기부해버리면. 진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 잘못이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우리 잘못.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명숙 할머니가 웃었다. 갑자기 왜 이래? 그냥 그동안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요. 어제 내가 돈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영희가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진짜. 정말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어요. 명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아직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어머니. 그리고 영희야, 한 가지 더 말해둘 게 있어. 뭐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비밀을 숨겼는지 아니? 왜요? 너희들이 내 돈만 보고 나를 대할까봐 무서웠어. 영희가 가슴이 찔렸다. 어머니, 사람은 진심을 알기 어려워. 특히 돈이 끼어들면 더 그렇지. 저희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보여줘.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해줘. 네, 어머니. 하지만 명숙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과연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부 위선의 시작.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숙 할머니의 아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어머니, 오늘은 전복죽 끓였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매일 이런 걸 해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명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지켜봤다. 분명히 며느리는 진심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주말에도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나가던 그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왜 갑자기? 그냥 그동안 어머니랑 시간을 못 보낸 것 같아서요. 명숙 할머니가 웃었다. 진수야, 너 지금까지 나랑 어디 나간 적이 언제야?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미안해할 것 없어. 너도 바쁘고 할 일 많은데.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잘 모실게요. 손자 민호까지 갑자기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혹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왜? 그냥 할머니가 대단하신 것 같아서요. 명숙 할머니는 손자의 변화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평소에는 할머니와 대화조차 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다니. 저녁 시간에는 온 가족이 명숙 할머니 주변에 모여 앉았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래도 정밀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VIP 건강검진으로요. VIP 건강검진은 또 뭐야? 병원에서 최고급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이 받으셔야죠. 명숙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머니 같은 분? 네, 이제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모셨다는 얘기네? 영희가 당황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갑자기 VIP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진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진다고. 뭐가? 모든 게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모실게요. 지금까지는 가짜 어머니로 봤다는 얘기네? 진수가 말문이 막혔다. 명숙 할머니가 일어났다. 다들 그만해. 이제 진심이 뭔지 다 보여. 어머니, 너희들은 내 돈만 보고 있어. 나라는 사람은 안 보고.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아니에요. 저희가 진심으로. 진심, 명숙 할머니가 웃었다. 그럼 내가 다시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만약에 말이야. 내가 그 돈을 다 잃는다면? 영희와 진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죠. 진수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정말? 네, 정말이요. 명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날 밤, 명숙 할머니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네, 박명숙님.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내용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더 구체적인 테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테스트요? 제가 가짜로 파산했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놀랐다. 가짜 파산이요. 네. 투자 실패로 모든 돈을 잃었다고 연기할 거예요. 그런 걸 왜?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도 나를 똑같이 대할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요? 일단 가짜 서류들을 만들어 주세요. 투자 실패, 사기당함, 모든 걸 잃었다는 내용으로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명숙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렀다. 다들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요? 영희가 물었다. 명숙 할머니가 가짜 서류들을 내밀었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 뭐라고요? 투자 사기. 150억이 다 날아갔어. 가족들이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장난이시죠?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난이 아니야. 진짜야. 영희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응. 어제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 돈 한 푼도 안 남았어. 진수가 털썩 주저앉았다. 150억이 다요? 다. 영희의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다시 가난해진 거지. 그 순간부터 가족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오부 진짜 얼굴. 150억이 다 날아갔다고요? 영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응. 한 푼도 안 남았어. 명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고수익 투자라고 해서 믿었는데. 영희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투자를 했어요? 갑자기 왜 화를 내? 당연히 화가 나죠. 150억을 혼자 판단해서 날렸는데. 명숙 할머니가 놀랐다. 영희야, 저희도 그 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수도 영희에게 동조했다. 어머니, 영희 말이 맞아요. 그런 큰 투자는 가족들과 상의했어야죠.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돼. 물론 어머니 돈이지만 저희가 상속받을 돈이기도 했잖아요. 명숙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겨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설거지 일하러 내보내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상속받을 돈이 없어졌다고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럼 너희는 내 돈이 없어졌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진수가 변명했다. 그럼 뭐야?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너희 어머니인데. 영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물론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이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무책임? 네.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시다니. 명숙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내가 돈 있을 때는 좋았고 없어지니까 무책임하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맞아. 그런 거야. 명숙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 본심이 나왔네. 그날부터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며칠 전까지 최고급 음식을 해주던 영희는 다시 라면과 김치만 차려주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가게가 어려워서. 괜찮아. 이해해. 진수도 더 이상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모셔다 드려요. 그래, 가서 놀아라. 손자 민호는 아예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민호야, 할머니가 말 거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아, 네. 공부하느라 바빠서요. 일주일이 지나자 영희가 본격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생활비 말이에요. 저희가 계속 어머니 생활비까지 댈 수는 없잖아요. 명숙 할머니가 놀랐다. 갑자기 생활비. 어머니가 돈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여기서 사시려면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야? 영희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어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저희도 살기 힘든데. 진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시설 같은 데는 어떠세요? 시설. 양로원 말이에요. 요즘 시설들이 정말 좋아졌대요. 명숙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너 지금 나보고 양로원에 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더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이 있을 때는 집에서 모시겠다고 하더니 돈 없어지니까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이잖아. 너희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 뻔해. 영희가 화를 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모셨는데요. 언제? 지금까지요. 150억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언제 날 모셨어. 설거지 일하러 나가라고 하면서. 영희가 말문이 막혔다. 명숙 할머니가 일어났다. 알겠어.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 알겠어. 어머니. 괜찮아. 나도 눈치 있어. 내일 짐 싸서 나갈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수가 급하게 말했다. 그럼 뭐야? 양로원 가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거짓말 하지 마. 너희들은 돈만 생각하고 있어. 그날 밤, 명숙 할머니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테스트 결과 나왔어요. 어떠셨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해요. 돈 없어지니까 아예 저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해요. 정말이세요? 네. 가족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계획대로 해요. 진짜 유언장 작성하고 이 모든 걸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할지도. 명숙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호텔에서 지낼 거예요. 그동안 준비해둔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 할머니는 진짜로 짐을 쌌다. 가족들은 말리는 척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영희가 물었다. 응.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 어디서 지내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해. 걱정 마. 진수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여기서 지내세요.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명숙 할머니가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들, 내가 없으면 훨씬 편할 거야. 잘 살아. 가족들은 명숙 할머니가 떠나는 걸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명숙 할머니가 진짜 150억을 잃은 게 아니라는 것을. 육부 새로운 살. 명숙 할머니는 강남에 있는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 하루 숙박비만 300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박명숙님. 펜트하우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고마워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명숙 할머니는 넓은 펜트하우스를 둘러봤다. 아들 집 전체보다 훨씬 컸다. 이제야 내 돈에 맞는 대우를 받는군. 그날 오후 명숙 할머니는 김 변호사를 만났다. 호텔은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는 게 이미 끊어진 거예요.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안타깝네요. 안타까울 것 없어요. 이제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까. 그럼 유 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계획대로 해요.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건을 하나 더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무슨 조건요?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머니를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조건 말이에요. 명숙 할머니가 생각해 봤다. 그들이 찾아올 리 없어요. 돈 없는 늙은이한테 뭐하러 와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글쎄요. 하지만 만약 온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한편 명숙 할머니가 떠난 후 아들 집에서는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래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편하네. 영희가 말했다. 그렇긴 하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진수가 대답했다. 근데 어머니가 어디서 지내실까? 혹시 노숙자가 되신 건 아니겠지? 민호가 물었다. 설마 어머니가 어떻게든 알아서 하실 거야. 영희가 무관심하게 말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수가 말했다. 왜, 어머니가 돈 없다는 거 확실해졌는데 뭐하러?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우리도 살기 바빠요. 며칠이 지나도 가족들은 명숙 할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VIP 고객 전용 라운지에서 명숙 할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명숙 할머니는 최고급 옷을 입고 있었고 백화점 직원들이 극진히 모시고 있었다. 어머니가 여기서 뭐 하세요? 명숙 할머니가 돌아봤다. 아, 영희야.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VIP 라운지예요. 여기는 최소 1억 이상 쓴 고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 몰랐네. 백화점 직원이 다가왔다. 박명숙님, 오늘 주문하신 보석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보석, 영희가 놀랐다. 네,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에요. 직원이 대답했다. 영희가 기절할 뻔했다. 어머니, 돈이 어디 있어서? 아, 그거? 보험금이 나왔어. 보험금이요? 응. 자기 피해 보험이 있었거든.
150억은 못 받아도 30억 정도는 나왔어. 영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30억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있어.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말해? 너희들이 나한테 관심 없다고 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영희야, 나 이제 혼자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왜? 왜긴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잖아요. 명숙 할머니가 웃었다. 돈 있으니까 다시 가족이야? 어머니, 영희야, 이제 늦었어. 나는 너희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명숙 할머니가 일어났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오늘 오페라 보러 가거든. 어머니. 하지만 명숙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영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진수에게 말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어머니가 돈이 또 생겼어. 뭐라고? 보험금으로 30억을 받으셨대. 그리고 지금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고 계셔. 진수가 뛰어올랐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백화점에서 5천만 원짜리 목걸이 사고 계시더라고.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네? 그럼 어떻게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거부하셨어? 당연하지.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영희가 울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30억이야. 30억. 일단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부터 해야겠어. 하지만 그들은 명숙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연락처도 바뀌었고 호텔 이름도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찾을 방법이 없어. 진수가 절망했다. 그때 명숙 할머니는 호텔에서 편안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내 계획이 성공했군. 이제 그들이 돈 때문에 나를 찾아다니겠지. 칠부 절망적인 추적. 진수와 영희는 명숙 할머니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 여보, 어머니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어. 진수가 말했다. 번호를 바꾸신 것 같아. 어떡하지?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주소 변경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자. 하지만 명숙 할머니는 아직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 호텔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영희가 제안했다. 누구한테? 경로당 할머니들이나. 경로당. 어머니가 경로당에 다녔어.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어디 다니셨는지도 모르겠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다. 명숙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관심이 없었구나. 진수가 중얼거렸다. 며칠 후 영희가 또 백화점에서 명숙 할머니 목격담을 들었다. 저기 계산대에서 일하는 언니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2천만 원어치 쇼핑을 하셨대. 2천만 원? 네. 옷, 가방, 신발. 한 번에 다 사셨대. 진수가 머리를 감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돈으로 치유해야지라고 하셨대. 어머니가 그런 말을.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셨나 봐. 그들은 백화점 주변을 계속 맴돌았지만 명숙 할머니를 만날 수 없었다. 한편 명숙 할머니는 호텔에서 김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다. 가족들이 찾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백화점 직원이 말해주더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둘 거야. 어차피 돈 때문에 찾는 거잖아. 하지만 혹시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 아닐까요? 명숙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진심, 30억이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찾기 시작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김 변호사님,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바뀌어요.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다면 계속 피하실 건가요? 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서 뭘 하시려고요? 명숙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때 진수와 영희는 명숙 할머니가 자주 가는 은행을 찾아갔다. 저희가 박명숙의 가족인데요. 혹시 어머니가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도 규정상.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요. 어머니를 찾아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은행 직원이 난처해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가 찾고 있다고만 전해주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명숙 할머니는 이미 다른 은행을 이용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찾지 못하자 진수와 영희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정말 어머니를 못 찾겠어. 영희가 울었다. 내가 이렇게 후회할 줄 몰랐어. 진수가 한숨을 쉬었다. 30억이야. 우리가 놓친 게 30억이야. 돈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를 잃은 게 더 큰 문제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진수가 잠시 침묵했다. 사실 그도 돈이 더 아까웠다. 그럼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해볼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대출 받아서라도. 미쳤어. 어머니 찾겠다고 대출까지 받아. 그들의 대화는 결국 돈 이야기로 흘렀다. 명숙 할머니에 대한 진심보다는 30억이라는 돈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명숙 할머니는 사실 15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30억 보험금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가족들이 얼마나 더 절실해질지 궁금하네. 명숙 할머니가 혼잣말했다. 그날 밤 영희와 진수는 잠들지 못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하실까? 모르겠어.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서운하셨을 거야. 그때 양로원 이야기는 정말 안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계속 찾아야 해. 어머니가 우리를 피하고 계신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하지만 그들의 후회도 결국은 돈 때문이었다. 만약 명숙 할머니가 정말 가난해졌다면 이렇게까지 찾으려고 했을까? 명숙 할머니는 이미 그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8부 마지막 테스트. 한 달이 지났지만 진수와 영희는 여전히 명숙 할머니를 찾지 못했다. 그들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갔다. 여보,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영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포기, 30억을 포기하라고? 30억이 아니라 어머니를 말하는 거야. 그게 그거잖아. 진수의 솔직한 대답에 영희도 할 말이 없었다. 그때 명숙 할머니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김 변호사를 통해 진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 것이다. 택배 왔어요. 집배원이 외쳤다. 진수가 문을 열어보니 익숙하지 않은 봉투가 하나 있었다.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명숙 할머니의 편지였다. 진수야, 엄마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쉽게 만나줄 생각은 없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진수가 영희를 불렀다. 여보, 어머니 편지야. 영희가 달려와서 편지를 함께 읽었다. 만약 너희가 정말로 나를 찾고 싶다면 3가지 과제를 해결해라. 첫 번째, 내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알아와라. 두 번째, 내가 왜 지금까지 돈이 있다는 걸 숨겼는지 그 이유를 찾아라. 세 번째,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구체적으로 반성문을 써라. 과제, 영희가 당황했다. 이 3가지를 모두 해결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영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라.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편지 마지막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다. 여보, 이런 과제를 어떻게 풀어? 일단 첫 번째부터 생각해보자. 어머니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돈. 아니야. 그게 아닐 거야. 그럼 뭐지? 진수와 영희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 하지만 그들은 명숙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신 게 뭐가 있었지? 잘 모르겠어. 취미는? 그것도 모르겠고. 평소에 뭘 하시며 시간을 보내셨지? TV 보고.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명숙 할머니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진수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봤다.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 사진을 자주 보셨어. 아버지 사진? 응.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챙기시고. 그럼 첫 번째 답이 아버지인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두 번째 문제는 더 어려웠다. 어머니가 왜 돈이 있다는 걸 숨기셨을까? 우리가 변할까 봐서. 맞는 것 같아.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 태도가 달라질까 봐서. 실제로 달라졌잖아. 세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제였다. 자신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써야 했다. 설거지 일 시키려고 한 것. 양로원 보내려고 한 것. 생활비 달라고 한 것. 돈 없어지니까 냉대한 것. 목록이 생각보다 길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답안을 들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에서 명숙 할머니를 기다렸다. 곧 엘리베이터에서 명숙 할머니가 내려왔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진수와 영희가 동시에 일어났다. 명숙 할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답을 준비해 왔니? 네, 어머니. 그럼 들어보자.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어머니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아버지예요. 명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돈이 있다는 걸 숨긴 이유는 저희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 봐서예요. 맞다. 세 번째는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반성문을 썼어요. 영희가 긴 반성문을 읽기 시작했다. 설거지 일 시키려고 한 것, 양로원 보내려고 한 것,
돈 없어지니까 차갑게 대한 것. 모든 걸 다 썼다. 반성문을 다 듣고 난 명숙 할머니가 말했다. 답은 다 맞다.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뭐가요? 너희들이 지금도 나를 찾는 진짜 이유. 진수와 영희가 당황했다. 진짜 이유가 뭔데요? 명숙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돈 때문이잖아. 30억 때문에 나를 찾는 거지. 진짜 나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당장 그 30억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고 해도 나를 찾겠어. 진수와 영희가 말문이 막혔다.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내 말이 맞네.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나한테는 30억이 아니라 150억이 있어. 뭐라고요? 사기당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진수와 영희가 충격에 빠졌다. 그럼 어머니가 저희를 속였다고? 맞아. 너희들이 내 진심을 알아보는지 보고 싶었거든. 명숙 할머니가 일어났다. 그런데 결과는 실망스럽네. 끝까지 돈만 생각하고 있었잖아.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뭘 결정하셨는데요?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구부 유언장의 진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희가 울며 매달렸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명숙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진수가 물었다.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응.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 정해둔 거야.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내용을 읽더니 혈색이 사라졌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왜?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맞아. 진수가 급히 유언장을 뺏어서 읽어봤다. 어머니, 저희는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어머니, 3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모은 돈인데, 정작 너희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잖아. 영희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명숙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돈 없다고 생각했을 때처럼. 어머니,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 명숙 할머니가 웃었다. 혈육이 서로 이렇게 대해? 저희가 잘못했지만,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알면서도 그렇게 했잖아. 진수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어머니, 그럼 유언장을 다시 쓰시는 건 어때요? 왜?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명숙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유언장을 바꾸기를 바라는 거지. 진수가 말문이 막혔다. 봐, 이런 식이야. 끝까지 돈 생각만 하고 있어. 그때 영희가 갑자기 화를 냈다. 어머니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저희가 어머니 자식인데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게. 내 돈인데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맘이지. 하지만 상식적으로
상식, 명숙 할머니가 웃었다. 상식적으로 자식이 부모한테 양로원 가라고 해. 영희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영희야,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내 본성이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있잖아.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눈물도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명숙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 그럼 조건을 주세요. 진수가 말했다. 조건. 저희가 뭘 하면 마음을 바꿔주실지. 조건은 없어.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말해둘 게 있어. 뭐요? 나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어.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야. 진수와 영희가 깜짝 놀랐다. 20년이요?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유산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마. 한참 후의 일이야. 그럼 그동안 저희는 너희들 실력으로 살아가. 내 도움 없이. 명숙 할머니가 일어났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오늘 저녁에 오페라 보러 가거든. 어머니, 다음에 또 만나자. 물론 내가 죽고 나서겠지만. 명숙 할머니가 떠나자 진수와 영희는 절망에 빠졌다. 어떡하지?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잘못이긴 하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돈 중심이었다. 명숙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호텔로 돌아간 명숙 할머니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마지막 테스트가 끝났어요. 어떠셨어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끝까지 돈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럼 유 원장은 그대로 두시겠어요? 네.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걸로 확정해요.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명숙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다. 네. 후회 없어요. 내 돈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 원장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진짜야.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있으면 떠받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맡길 수는 없어. 10부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다. 명숙 할머니는 여전히 호텔에서 살며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 반면 진수와 영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영희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들어. 그래도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잖아. 글쎄, 1년 동안 연락도 안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명숙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명숙 할머니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한편 명숙 할머니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사장님, 오늘 장학금 전달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다. 고마워요. 아이들은 언제 와요? 오후 2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명숙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1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었다. 아이들 얼굴 보는 게 정말 기뻐요. 이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훌륭합니다. 오후에 장학생들이 왔다. 모두 가난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명숙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다. 자신의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가족들보다 이 아이들이 훨씬 고맙다는 걸 제대로 표현하네. 그날 저녁 명숙 할머니는 김 변호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장학재단 일도 재미있고 아이들도 예쁘고. 가족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가끔은 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런데 혹시 아들 며느리가 정말로 반성하고 변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숙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정말 그런다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하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진심 어린 연락이 없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바로 그때 명숙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진수예요. 명숙 할머니가 놀랐다. 1년 만에 처음 받는 아들의 전화였다. 왜 전화했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왜? 민호가 사고를 당했어요. 명숙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민호가. 교통사고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상태가 어떤데? 의사가 수술비가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이 없어요. 보험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명숙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민호를 살려주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민호는 잘못이 없잖아요. 명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자에 대한 걱정과 아들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다. 어느 병원이야? 삼성병원이에요. 알겠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명숙 할머니는 김 변호사를 봤다. 가셔야겠네요. 네. 손자잖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것도 돈 때문일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민호는 진짜 제 손자예요. 명숙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진수와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1년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어머니, 영희가 달려와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는 어떻게 됐어? 지금 수술 중이에요. 의사가 뇌출혈이 심하다고. 명숙 할머니가 의사를 찾아갔다. 환자 보호자세요? 네, 할머니예요. 수술이 성공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은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됐다. 그동안 명숙 할머니는 진수,
영희와 함께 기다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민호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1년 동안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민호가 깨어나는 게 먼저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영희는 계속 울었고 진수는 걱정으로 머리를 감쌌다. 새벽 3시에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명숙 할머니가 안도했다. 네,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깨어났다. 할머니,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민호야,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가 구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민호 아프면 할머니가 가만히 있겠어. 민호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할머니한테 괜찮아. 이제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 그때 진수와 영희가 들어왔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명숙 할머니가 그들을 쳐다봤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었다. 너희들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구나. 네, 정말 막막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호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지.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돈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데 민호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게 정상이야. 영희도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1년 동안 연락 안 드린 건 부끄러워서였어요. 부끄러워서. 네.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연락을 드려요? 명숙 할머니가 놀랐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다니. 그럼 너희들 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영희도 일을 더 늘리고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진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돈이 없어서도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어머니를 잃었다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정말이야? 네. 어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았어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안 계시니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겠더라고요. 명숙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럼 내가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네. 이번에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저희에게는 소중한 분이라는 걸. 정말이지.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돈 없는 늙은이도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숙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다.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그들이 정말 변한 것 같았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내 돈 이야기는 하지 마.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대해줘. 네, 어머니. 그리고 진짜로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언제든 말해. 억지로 모시지 말고. 어머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한 달 후, 민호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명숙 할머니도 호텔을 나와서 아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가족들이 진심으로 명숙 할머니를 대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매일 해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친구 있는데 기부하신 분이 할머니 같은 분이래요. 그래. 네. 가난한데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도와주신대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래요. 명숙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손자가 좋게 보고 있다니. 그런 일 하는 분들이 많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 6개월이 지났다. 명숙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진짜 행복을 느꼈다. 돈 때문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명숙 할머니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유언장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일부 재산을 남기고 싶어요. 아, 가족들이 변했나 보네요. 네, 진짜로 변했어요. 돈이 없어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줘요. 그럼 어떻게 나누시건가요? 절반은 장학재단에, 절반은 가족들에게 줄게요.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1년 후, 명숙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했다. 사실 할머니가 15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가족들이 놀랐지만 예전과는 반응이 달랐다.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도 알려줄게. 그리고 그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명숙 할머니는 마침내 진짜 가족의 사랑을 찾았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고 그녀의 돈은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게 되었다. 절반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절반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만 진짜 사랑은 돈보다 강하다는 걸 배웠어. 명숙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150억이라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은 가족의 모습이었다. 완결. 에필로그. 5년 후, 명숙 할머니는 83세가 되었다. 장학재단은 더욱 커져서 매년 500명의 아이들을 도왔고, 가족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셨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할머니의 장학재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감사 편지가 100통 넘게 왔어요. 그래, 아이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구나. 할머니 덕분에 의사가 된 아이, 선생님이 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야. 명숙 할머니는 돈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쓰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가족도 돈도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구나. 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떤 시험을 거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